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의 이호령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한반도 안보 현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 사령관이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전체 맥락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 안에서 그 이야기한 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가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보면 공동의 위협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가장 큰 위협이 뭐였느냐? 북한의 위협이 가장 컸었던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은 그 위협인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같이 한국과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북한의 위협의 성격과 범위와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전략적인 협력 부분이 특히 군사 부분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북한이 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부터 계속해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전략적인 연대 강화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략적인 연대가 어느 분야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군사적 분야에 안보 분야에 더 많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인태 지역에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 위협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한반도 지역에서 그 위협 어떻게 보면 생산을 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의 성격 부분이 점점점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북한 하나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이러한 그 위협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한반도에서의 그러한 위협의 원인이 이전에는 북한에 보다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 북한의 위협의 성격과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이전보다 더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협에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특히 지금 가장 큰 게 러시아인 거죠. 러시아와 중국의 이런 위협이 같이 뭉쳐져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그런 전략적인 군사적인 위협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주한미군은 우리 방어를 위해 이제 주둔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의 침공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의 충돌할 경우에 주한미군이 미국을 위해서 나서게 된다면 결국 우리도 연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나요? 뭐 이전부터 뭐 연루의 문제, 반기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논의가 되어 왔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적과 위협이 어떻게 변화 발전되고 있는지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이라는 개념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위협이라는 부분도 항상 제한적으로 픽스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의 북한의 위협의 성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을 빼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만 한국이 어떻게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대응할 때 연루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북한이 직간접적인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그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크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인태 지역에서 미국과의 어떤 그런 전략적 관계에서 군사적인 충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한반도 지역의 안정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 역시 북한이 그때는 조용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대응을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북한의 위협이라고 했을 때 북한 하나의 행위자로만 봤는데 지금 보다 큰 구조의 틀 속에서의 북한의 위협 대응의 문제,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공격적인 행보를 했을 때 그때 북한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 문제도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보 관계가 워낙 연쇄 적이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신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새로 만들어진 전략인지 궁금해요.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는 사실상 2000년대 초부터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그런 성격 변화라든지 순환 배치의 문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이야기가 됐었죠. 이라크 제2의 그 중동 사태, 이라크 전쟁 때부터 미국은 이미 전략적인 유연성의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그때 한반도의 주한미군은 일부는 순환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죠. 근데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변화된 것이 이전에는 중동 지역의 2000년대 초반의 전략적인 유연성을 이야기했을 때는 중동의 위협이 컸다면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과 관련된 이 인태 지역에서의 주요 위협군이 여기에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예, 얼마 전에 북한이 특수부대 훈련에서 드론을 활용한 전술 훈련을 공개했는데 이 드론을 포함한 무인 전력, 미래 전쟁의 수단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북한의 드론 전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그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전 전후로 인해서 김정은의 군사 훈련과 관련돼서 현지 활동이 어느 지역에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되어 있느냐를 보면 특히 세 분야에서의 북한의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군사 분야에서의 공개 활동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드론이에요. 예. 그러면 드론과 관련돼서 지금 보면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뭐 무인기 침투는 이전에 우리가 여러 번 겪었었죠. 그러면 소형 드론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정찰 목적으로의 그런 드론과 관련된 생산과 능력 부분은 있다. 그런데 북한이 2년 전부터 이제 중형, 고급형에 보다 더 큰 무인기를 국방 전시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나 실제로 가동하는 건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소형 무인기에서 북한이 이제 점차적으로 중형, 고급형인 그리고 보다 더 공격형인 그런 드론 무인기로 발전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추이를 봤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한이 그런 무인기와 관련된 부분에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높아졌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처음으로 어제 드론 편대 비행을 하는 거를 훈련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하게 돼요. 예. 근데 그것이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거는 전시용이다라고 했던 거를 실제로 드론이 움직이는 공격형 어떻게 보면 샛별 구형이라고 하는 북한판 리퍼 공격형 무인기에 해당되는 거에 편대 비행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북한의 무인기의 그런 개발 속도라든지 러시아의 협력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운용 체계가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예, 있겠죠. 드론을 포함한 무인 전력을 살펴봤는데 당시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흔히 차력수로 생각하는 그런 훈련 영상도 공개를 네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부대가 러시아에 파병된 특수부대와 같은 부대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 공개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것도 보면은 북한이 특수전과 관련돼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방문이 작년 올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저 올해, 영상인데요. 네네, 올해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런 차력쇼 같은 거는 이전엔 특수전 훈련 관련돼서는 보이지는 않았어요. 예. 그럼 이거는 대외적인 목적 플러스 대내용 목적도 굉장히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지금 훈련 부분을 강조를 하고 또 특수훈련과 관련돼서는 특수부대 관련돼서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김정은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다 플러스 이제 내부적인 어떻게 보면은 북한군이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력하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크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대외적인, 듭니다. 대내적인 메시지가 동시에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북한이 지난달 5,000톤급이죠. 최신 구축함 최연호를 공개한 지 3주 만에 또 두 번째 구축함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해군 전력을 과시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보면요.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을 하면서 군사 훈련과 관련된 또 군사 기지 방문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특징이 세 가지 부분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부분의 특징이 첫째가 반항공 능력 강화와 관련된 부분에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많았다. 예. 그 앞서 말씀드린 무인기 파트인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특수군 관련된 시범 훈련장소에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많았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해군력 강화를 2023년 12월에 처음으로 이제 해군력 강화를 지시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해군력 강화와 관련된 조선소 방문이라든지 이 관련된 일련의 잠수함이라든지 핵잠이라든지 지금 다목적 구축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데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특수부대 훈련과 관련돼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어떻게 보면 북한군과 러시아와의 그런 협력 부분, 그리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얻은 기술로 통해서 재래식 전력에 그동안에 굉장히 북한이 핵 미사일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취약했던 부분이 해군력과 공군력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굉장히 빠른 속도의
재래식 전력의 강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예. 있겠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전을 공식화하면서 또 무인기 전력, 특수군 전력, 해군력을 그렇죠. 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북미 대화가 곧 있을 거다 이런 예상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좀 더딘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그 전에 미국이 뭐 스몰 딜을 통해서라도 미국 간의 대화를 하려고 했던 건 뭔가를 얻기 위한 목적이 컸었던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누가 해주고 있느냐? 러시아가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군사적인 지원, 군사적인 협력 플러스 대북 제재를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에너지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북한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하에서 굳이 핵 개발하지 말아라, 미사일 개발, ICBM 같은 거 하지 말아라 라는 모라토리엄을 요구하는 미국과 협상의 장에 앉을 이유가 없다라고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김정은의 어떻게 보면 북한의 주요 전략적인 목적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 공고화를 통해서 군사적 목적, 정치적 목적, 외교적 목적을 모두 달성하는 데 포인트를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런 가운데 미 국방정보국이 최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나라로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꼽았어요. 그리고 ICBM을 현재 10기가량 가지고 있지만 북한이 10년 안에 50기까지 늘릴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지금의 그러니까 북한이 보면은 핵 방패론을 올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위협에 미국의 위협에 대해서 북한은 핵 방패를 하겠다. 그러면 그 핵 방패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핵물질을 엄청나게 생산을 하고 그러한 핵물질은 핵무기와 그거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그런 부분을 분석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령 박사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